눈의 여왕. 1장. 거울과 그 조각들에 대하여. 옛날 옛적 사악한 요정이 있었다. 그는 모든 요정 중에서 가장 장난꾸러기였다. 어느 날 요정은 매우 신이 났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가난하고 비열하게 보이게 하는 마법의 거울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 거울로 세상을 비춰보면 쓸모없고 추한 것은 더욱 도드라지고 아름다운 풍경은 삶은 시금치처럼 보였으며 훌륭한 사람들은 겁에 질리거나 곤두서 있는 것처럼 보였다. 게다가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일그러졌다. 누구에게나 점이 있지만 거울은 그 점을 확대시켜서 코와 입까지 퍼져 보이게 했다. 정말 재밌군. 요정이 말했다. 좋은 생각이 사람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면 거울에 먼지가 꼈다. 요정은 자신의 영리한 발견에 흐뭇하게 웃었다. 그의 학교에 다녔던 작은 요정들은 서로에게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요정들은 거울을 들고 뛰어다녔다. 그런데 거울의 일그러진 모습으로 비치지 않은 땅이나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요정들은 하늘 높이 올라야 한다고 생각했다. 거울을 들고 더 높이 날수록 거울은 더 끔찍하게 웃었다. 요정들은 거울을 꽉 붙잡기가 힘들어졌다. 높이 더 높이 날아서 별들과 가까워지니 갑자기 거울이 끔찍하게 웃으며 심하게 흔들렸다. 요정들이 놓친 거울은 지구로 떨어져 1억 개가 넘는 조각으로 부서졌다. 부서진 조각들은 더 악해졌다. 모래알보다 작은 조각들이 온 세상에 날아다녔고 사람들의 눈에 들어가기도 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왜곡되고 악하게만 보게 되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심장에 파편이 박혀 몸서리를 쳤다. 그들의 심장이 얼음덩어리처럼 변했기 때문이다. 깨진 조각들 중 커다란 조각은 창문이 되기도 했는데 그 창문에서는 어떤 친구도 보이지 않았다. 안경에 넣어진 조각도 있었다. 사람들은 잘 보기 위해 안경을 썼지만 안타까운 일이 되고 말았다. 사악한 요정은 거의 숨이 막힐 때까지 웃어 제꼈다. 그가 상상했던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미세한 파편들이 여전히 공기 중에 날아다녔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다음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다. 2장. 작은 소년과 작은 소녀. 집과 사람이 너무 많아 누구도 작은 정원과 지붕을 가질 수 없는 큰 마을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화분에 꽃을 피우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했다. 마을의 중심가에 화분보다 아주 조금 더 큰 정원을 가진 2명의 아이가 살고 있었다. 아이들은 남매가 아니었고 심지어 부모님들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지만 서로를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했다. 그들은 마주보는 다락방에 살았다. 한 집의 지붕이 다른 집의 지붕과 합쳐지고 홈통이 그 끝을 따라 흐르는 곳에 집집마다 작은 창문이 있었다. 한 창문에서 다른 창문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오직 홈통을 넘을 한 발짝이면 되었다.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큰 나무 상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상자에는 부엌에서 쓸 채소와 작은 장미나무가 있었다. 장미나무는 훌륭하게 자라서 부모님들은 나무 상자를 홈통을 가로질러 놓을 생각을 하였다. 나무 상자는 한 창문에서 다른 창문까지 닿았는데 마치 꽃으로 된 벽처럼 보였다. 완두콩의 덩굴손이 상자 위에 늘어지고 장미나무들은 긴 가지를 뻗어 창문을 둘러싸며 서로를 향해 구부러져 있었다. 마치 나뭇잎과 꽃으로 만든 개선문 같았다. 상자는 매우 높았기에 아이들은 그 위로 기어 올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아이들은 종종 허락을 받고 창문을 통해 서로 마주보거나 장미 덤불 사이의 작은 의자에 앉아 즐겁게 놀 수 있었다. 겨울이 오면 이 즐거움은 끝이 났다. 창문이 자주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들은 난로 위에서 데운 구리동전을 유리창에 올려서 아주 멋진 엿보기 구멍을 만들었다. 구멍 사이로 온화하고 다정한 시선을 나누고 있는 이 어린 소년과 어린 소녀의 이름은 케이와 게르다였다. 여름에는 점프 한 번만으로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었다. 하지만 겨울에는 먼저 긴 계단을 내려가고 다시 긴 계단을 올라야 했다. 게다가 집 밖에는 눈보라가 몰아쳤다. 하얀 벌떼가 몰려오고 있단다. 케이의 할머니가 말했다. 하얀 벌도 여왕벌을 고르나요? 어린 소년이 물었다. 꿀벌에게는 항상 하나의 여왕벌이 있단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럼 할머니가 말했다. 하얀 여왕벌은 빽빽하게 무리를 지어 날아다닌단다. 무리 중에 가장 크지. 결코 땅에서 절대 조용히 머물다 가는 법이 없지만 결국 다시 검은 구름 속으로 올라간단다. 겨울밤이면 마을의 거리를 날아다니며 창문을 엿보는데 하얀 여왕벌이 엿본 곳에는 신비한 모습으로 얼어붙은 흔적이 남지 마치 꽃처럼 보인다는구나. 네, 본 적이 있어요. 두 아이가 말했다. 아이들은 이야기가 진실이라는 것을 알았다. 눈의 여왕이 들어올 수 있을까? 어린 소녀가 말했다. 들어오기만 해봐. 어린 소년이 말했다. 그러면 난로 위에 올려서 녹여버릴 거야. 할머니는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저녁 시간 어린 케이는 옷을 대충 입고 창가에 있는 의자로 올라가 작은 구멍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눈송이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송이가 화분 가장자리에 내려앉았다. 눈송이는 점점 더 커지더니 젊은 여자처럼 보였는데 마치 별을 닮은 100만 개의 작은 조각으로 만들어진 흰색 드레스를 입은 모습이었다. 그녀는 너무나 아름답고 섬세하며 눈부시게 빛나는 얼음 같았지만 분명 살아있었다. 그녀의 눈은 두 개의 별처럼 굳은 표정으로 케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고요함이나 안식은 없었다. 그녀는 케이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고는 손짓했다. 케이는 겁에 질려 의자에서 뛰어내렸다. 그 순간 커다란 새 한 마리가 창문 너머로 날아가는 것을 본 것 같았다. 다음 날은 맑고 차가웠다. 그리고 눈이 녹으며 봄이 찾아왔다. 햇살이 비추고 푸른 잔디가 돋아났으며 제비들은 둥지를 만들었다. 창문이 열리고 아이들은 작은 옥상 정원에서 다시 놀 수 있었다. 그해 여름에는 장미가 화려하게 만개했다.
게르다는 장미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찬송가를 배웠다. 게르다는 케이에게도 찬송가를 불러주었고 아이들은 함께 노래를 불렀다. 장미가 달콤하게 피어나는 곳에서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아이들은 서로 손을 잡고 장미에 입 맞추며 주님의 맑은 햇살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마치 아기 예수가 거기에 있는 듯 노래를 불렀다. 참으로 화창한 여름날이었다. 절대로 피어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어느새 꽃향기로 가득해진 장미덤불 아래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른다. 어느 날 케이와 게르다는 동물 그림책을 보고 있었다. 교회 시계탑이 막 5시를 알렸을 때 케이가 울면서 외쳤다. 아,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 그리고 방금 눈에 뭔가가 들어갔어. 게르다는 케이의 목에 팔을 감았고 케이는 눈을 깜빡거렸지만 게르다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사라진 것 같아. 케이가 말했다. 하지만 그것은 사라진 게 아니었다. 케이의 눈에 들어간 것은 마법 거울의 유리 파편 중 하나였다. 요정의 거울을 기억하는가? 그 거울은 위대하고 좋은 것을 하찮고 추하게 비추었으며 약한 부분을 확대해서 흠을 과장하는 마법의 거울이었다. 케이의 아픔은 멈추었지만 유리 조각은 여전히 케이의 눈 안에 있었다. 왜 울고 있어? 케이가 물었다. 우는 건 널 더 못생기게 만들어. 나한텐 아무 문제 없어. 케이는 갑자기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으악, 저 장미는 벌레 먹었네. 그리고 봐봐, 저건 막 삐뚤어졌어. 여기 있는 장미들은 모두 못생겼어. 장미가 자라고 있는 상자까지 최악이야. 케이는 상자를 발로 차고 두 송이를 꺾어버렸다. 케이, 뭐 하는 거야? 게르다가 외쳤다. 케이는 게르다가 겁에 질린 것을 알아차리자 또 다른 장미를 꺾어 자신의 창문을 통해 사랑스러운 게르다에게서 서둘러 떠났다. 그 후로부터 게르다가 그림책을 꺼내보면 케이는 그건 어린 아기들만 보는 거라고 말했다. 할머니가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도 항상 하지만 이라고 하며 말을 가로막았다. 게다가 할머니의 뒤에 숨어서 안경을 쓰고 말투를 흉내내기도 했다. 케이는 할머니를 아주 잘 따라해서 모두의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케이는 곧 거리로 나가 사람들의 걷는 모습과 말투를 흉내냈다. 특히 이상하거나 추한 면을 아주 잘 흉내내었다. 그럴 때면 사람들은 저 소녀는 머리가 아주 좋네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것은 눈과 마음에 들어간 거울 조각 때문이었다. 거울 조각은 심지어 사랑스러운 게르다마저 괴롭히게 했다. 게르다는 케이를 온 마음으로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제 케이가 노는 법은 예전과 달리 영악해졌다. 눈 내리는 겨울날 큰 돋보기를 가지고 나가서 파란색 외투를 펼치고 그 위에 눈송이를 받았다. 이제 유리를 통해 봐봐. 케이가 게르다에게 말했다. 눈송이들 하나하나가 훨씬 더 크게 보이며 화려한 꽃이나 아름다운 벌처럼 보였다. 정말 놀라웠다. 봐봐, 정말 예술적이지? 케이가 말했다. 진짜 꽃보다 흥미로워. 흠집 없이 완벽하게 아름답다고. 녹기 시작하기 전까지 말이야. 잠시 후 케이는 큰 장갑을 끼고 등에는 썰매를 메고 내려왔다. 그리고 게르다의 귀에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달려갔다. 큰 광장에서 놀 수 있게 허락받았어. 다른 소년들과 함께 말이야. 광장의 어린이들 중 몇몇 용감한 소년들은
자신의 작은 썰매를 농부의 수레에 묶어두고 멀리 끌려다녔다. 정말 멋진 놀이였다. 한참 즐겁게 놀고 있을 때 커다란 썰매가 다가왔다. 아주 하얀 썰매였는데 그 안에는 새하얀 모피 망토와 털모자를 쓴 사람이 있었다. 썰매는 광장을 2바퀴 돌았다. K는 재빠르게 자신의 썰매를 매달았다. K와 하얀 썰매는 거리로 내려가면서 더욱 빨라졌다. 운전수는 K를 돌아보며 마치 아는 사이처럼 친근하게 인사했다. K가 자기 썰매를 풀려고 할 때마다 운전수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마을 밖을 나갈 때까지 계속 붙잡았다.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하는 바람에 K는 앞을 볼 수 없었지만 계속해서 나아갔다. K는 손에 쥔 밧줄을 풀어 하얀 썰매에서 벗어나려고 했으나 단단히 묶여 있어서 그럴 수 없었다. 그들은 바람처럼 달렸다. K가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다. 흰 썰매는 소용돌이치는 눈발 사이를 미친 듯이 달렸다. 때때로 울타리와 강을 넘는 것처럼 썰매가 튀어올랐다. K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기도하려고 했지만 기억나는 거라곤 구구단 뿐이었다. 눈송이들은 점점 커지더니 거대한 하얀 새처럼 보였다. 갑자기 하얀 썰매가 멈추고 커튼이 열리더니 아가씨가 일어섰다. 키가 크고 날씬한 그녀는 눈으로 만들어진 모자와 코트를 입고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눈의 여왕이었다. 때맞춰 왔구나. 여왕이 말했다. 추워서 떠는 거니? 내 모피 속으로 들어오렴. 그녀는 K를 흰 썰매에 태우고 모피로 감싸주었다. K는 마치 눈더미 속으로 가라앉는 느낌이었다. 아직도 춥니? 여왕이 다시 물었다. 그러고는 K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K는 부르르 몸이 떨렸다. 얼음보다 차가운 입맞춤이었다. 그 느낌은 이미 얼어붙어 버린 K의 심장까지 파고들었다. K는 곧 죽을 것 같았다가 잠시 후에는 아주 편안해졌고 마침내 추위도 느껴지지 않았다. 내 썰매를 잊지 말아주세요. 이것이 K가 떠올린 유일한 것이었다. K의 썰매는 하얀 새 한 마리의 등에 묶여 썰매를 따라오고 있었다. 눈의 여왕은 K에게서 한 번 더 입을 맞췄다. 그때부터 K는 게르다와 할머니 그리고 집에 두고 온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 이제 더 이상 입맞춤을 하지 않을 거야. 그녀가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널 죽일 정도로 입맞춤할 텐데. K는 물끄러미 여왕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너무나 아름다웠다. 그녀보다 더 영리하고 사랑스러운 얼굴은 상상할 수 없었다. 더 이상 창밖에서 본 것처럼 얼음 같아 보이지 않았다. K는 여왕에게 잘 보이고 싶었다. 그래서 분수를 암산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모든 나라의 크기와 인구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여왕은 K가 말하는 동안 미소를 지었다. 그러자 K는 자신이 생각한 것만큼 똑똑하지 않은 게 아닌지 걱정되었다. K는 머리 위에 있는 크고 거대한 공간을 올려다보았다. K는 여왕과 함께 검은 구름 위로 날아올랐다. 폭풍 휘몰아치는 소리가 마치 오래된 노래처럼 들렸다. 그들은 숲과 호수, 바다와 땅 위를 날아다녔다. 흰 썰매 아래로 차가운 바람이 불고 늑대들이 울부짖었다.
썰매 위로는 검은 까마귀 떼가 비명을 지르며 날아다녔지만 더 높은 곳에는 커다랗고 밝은 달이 떠 있었다. K가 길고 긴 겨울밤 동안 바라본 것은 바로 그 위였다. 낮에는 눈의 여왕의 발치에서 잠이 들었다. (3장) 마법사 할머니의 정원. K가 돌아오지 않았을 때 게르다는 어떻게 지냈을까? 게르다는 늘 K가 어디로 간 걸까 생각했지만 그것은 아무도 몰랐다. 함께 놀았던 소년들이 아는 것이라곤 K가 자신의 썰매를 화려하고 커다란 썰매에 묶어 거리를 지나 마을을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다는 것뿐이었다. 아무도 K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다. 모두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게르다는 가장 크고 슬프게 흐느꼈다. 사람들은 K가 분명 죽었을 거라고 말했다. 마을 근처 강에서 익사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이다. 어둡고 우울한 아주 긴 겨울이었다. 하지만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봄은 반드시 찾아왔다. K는 죽었어. 게르다가 말했다. 나는 그렇게 믿지 않아. 햇살이 말했다. K는 죽어서 사라진 거야. 게르다가 제비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아. 제비들이 노래했다. 마침내 게르다도 믿지 않기로 했다. 어느 날 아침 게르다는 혼잣말했다. K가 본 적 없는 빨간 구두를 신고 강으로 내려가서 K를 봤냐고 물어보자. 아주 이른 시간이었다. 게르다는 아직 잠들어 있는 할머니에게 입을 맞춘 뒤 빨간 구두를 신고 혼자 마을을 나와 강까지 내려갔다. 내 친구를 데려갔니? 이 빨간 구두를 줄 테니까 K를 데려다 줄래? 게르다는 푸른 파도가 이상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다. 그래서 게르다에게 가장 소중한 빨간 신발을 벗어 강에 던졌다. 그러나 구두는 강둑 가까이에 떨어졌고 작은 파도가 다시 게르다에게 돌려주었다. 강물이 K를 데리고 있지 않으니 게르다의 소중한 구두를 빼앗지 않겠다는 것 같았다. 하지만 게르다는 구두를 멀리 던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갈대 사이에 놓인 배에 기어 올라가 가장 먼 곳으로 가서 구두를 내던졌다. 그 순간 배가 물가로 떠내려갔다. 묶여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황을 깨달은 게르다는 무트로 돌아가려 애를 썼지만 게르다가 반대쪽 끄트머리에 다다랐을 때는 이미 땅으로부터 1야드 이상 떨어져 있었으며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떠내려가고 있었다. 게르다는 겁에 질려 울기 시작했지만 참새떼만이 게르다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참새들은 게르다를 땅으로 날라줄 수는 없는 대신 강둑을 따라 날며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라고 지저귀면서 게르다를 위로하는 듯했다. 배는 빠르게 강물을 따라 흘러갔고 게르다는 맨발로 조용히 앉아 있었다. 빨간 구두가 배 뒷전에서 떠내려오고 있었지만 배가 빠르게 전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따라잡히지 못했다. 강가로 아름다운 꽃들과 고목들, 양과 소가 있는 언덕이 보였지만 사람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어쩌면 강이 나를 K에게 데려다 줄지도 몰라.
게르다는 그렇게 생각하며 희망을 잃지 않았다. 게르다는 자리에서 일어나 몇 시간 동안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았다. 이윽고 게르다는 넓은 체리 과수원에 이르렀다. 그곳에는 빨간색과 파란색 창문이 난 작은 오두막이 있었다. 지붕은 지프로 지어져 있었으며 집 앞에 나무 병정 2개가 서 있었는데 누가 지나가면 무기를 내밀었다. 게르다는 나무 병정이 살아있다고 생각해서 그들에게 소리쳤다. 그러나 당연히 나무 병정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배가 강둑 가까이로 향하면서 게르다는 오두막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다. 게르다는 더 크게 소리쳤다. 그러자 오두막에서 한 할머니가 구부러진 지팡이에 기대어 나왔다. 할머니는 챙이 넓고 화려한 꽃들이 그려진 모자를 쓰고 있었다. 저런 불쌍한 꼬마야. 할머니가 외쳤다. 어쩌다가 세상에서 쫓겨나 이렇게 크고 빠른 강에서 길을 잃게 된 거니? 그리곤 강으로 들어와 지팡이로 배를 붙잡아 강둑으로 끌어올리고 게르다를 배에서 내려주었다. 게르다는 다시 육지로 돌아오게 되어 기뻤지만 낯선 할머니가 조금 무서웠다. 할머니가 말했다. 이리 온, 네가 누구인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말해주겠니? 게르다는 할머니에게 그동안의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하는 소리를 냈다. 게르다는 할머니에게 케이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하고 물어보았다. 할머니는 케이가 아직 이곳에 오지 않았지만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곤 지금은 마음에 두지 말고 체리를 먹으며 꽃 구경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다. 그곳은 어떤 그림책보다 아름다웠고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었다. 할머니는 게르다의 손을 잡고 작은 집으로 들어가 문을 잠궜다. 벽 높은 곳에 난 빨강, 파랑, 노랑색의 유리창에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는데 모든 색상이 섞여서 이상했다. 그러나 테이블 위에 맛있는 체리가 있었다. 게르다는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고 원하는 만큼 체리를 먹었다. 게르다가 체리를 먹는 동안 할머니는 황금 빗으로 게르다의 머리를 빗었다. 게르다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노란색 끈으로 묶여 활짝 핀 귀여운 장미 같은 얼굴에 양쪽으로 떨어졌다. 나는 언제나 사랑스러운 소녀를 바랐단다. 바로 너 같은 소녀 말이지. 할머니가 게르다에게 속삭였다. 이제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사는 거야. 얼마나 잘된 일인지 곧 알게 될 게야. 할머니가 머리를 빗겨주는 동안 게르다는 점점 케이에 대한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 할머니가 마법을 부린 것이다. 하지만 할머니는 사악한 마녀가 아니었다. 할머니는 그저 어린 게르다를 지키고 즐겁게 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할머니는 정원으로 나가 구부러진 지팡이로 아름답게 만개한 장미 덤불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검은 땅 속으로 가라앉혔다. 할머니는 게르다가 장미들을 보며 어쩌나 두려웠다. 장미가 케이에 대한 게르다의 기억을 떠올리게 만들어 게르다가 도망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게르다를 꽃밭으로 안내했다. 정말 향기롭고 사랑스러웠다. 모든 계절의 꽃들이 이곳에 만개해 있었다.
어떤 그림책에서도 이보다 아름답고 화려한 정원을 본 적 없었다. 게르다는 너무 기뻐 폴짝폴짝 뛰며 즐거워하며 해가 질 때까지 키 큰 벚나무 뒤 정원에서 놀았다. 그리곤 빨간 침대에 누워 파란색 제비꽃이 수놓인 실크 이불을 덮고 잠들었다. 게르다는 고귀한 여왕이 되어 결혼식을 하는 꿈을 꾸었다. 이튿날 아침도 게르다는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밖으로 나가서 하루 종일 꽃을 가지고 놀았다. 게르다는 수많은 종류의 꽃을 모두 외웠다. 어쩐지 항상 하나가 빠진 것 같다고 느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어느 날 게르다는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의 태양빛 모자에 그려진 아름다운 꽃들 맨 위에 장미가 그려져 있었다. 할머니는 이 장미 그림을 잊고 있었다. 할머니는 진짜 장미를 땅에서 사라지게 했을 때에도 모자에 그려진 이 장미를 떠올리지 못했다. 왜 이곳엔 장미가 하나도 없지? 게르다가 말했다. 게르다는 화단 사이로 달려가 이곳저곳을 바라보고 바라보았다. 그러나 어디에도 장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게르다는 주저앉아 울어버렸다. 게르다의 뜨거운 눈물이 장미 덤불이 가라앉은 바로 그 자리에 떨어져 스며들었다. 그러자 흙 덤불이 솟아오르더니 예전처럼 장미가 만발했다. 게르다는 장미꽃을 껴안고 꽃잎에 입을 맞췄다. 게르다는 자신의 작은 장미가 떠올랐고 곧이어 케이가 떠올랐다. 내가 얼마나 오래 머물렀던 거지? 나는 케이를 찾아야만 해. 케이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니? 게르다가 장미에게 물었다. 장미야, 케이가 죽었다고 생각하니? 정말 사라진 걸까? 아니야, 케이는 죽지 않았어. 장미가 대답했다.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 있는 땅 속에 있었는데 그곳에 케이는 없었단다. 고마워. 게르다는 다른 꽃들에게도 가서 꽃을 깨우고 키스한 뒤 물어보았다. 케이를 봤니? 게르다는 많은 꽃에게 이야기를 들었지만 태양 아래서 요정의 꿈 같은 이야기를 할 뿐 단 한 송이도 케이에 대해 아는 꽃이 없었다. 호랑백합은 이렇게 말했다. 북소리가 들리니? 쿵쿵. 그녀의 시신을 불태워 재로 만들려나 봐. 과연 마음의 불꽃까지 태울 수 있을까? 무슨 소리야? 게르다가 상기된 표정으로 물었다. 내가 지은 동화야. 백합이 말했다. 나팔꽃은 뭐라고 말했을까? 높이 솟은 성에 좁은 길에 있어. 굵은 담쟁이 덩쿨이 잎사귀에 잎사귀를 거듭하며 산을 채웠구나. 아름다운 소녀가 서 있네. 실크 가운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이리로 오라고 손짓하네. 케이 이야기인가요? 게르다가 물었다. 나는 내 꿈에 대해 이야기한 거야. 나팔꽃이 말했다. 은방울꽃은 어떤 얘기를 했을까? 나무 사이에 널빤지 2개로 만든 은그네가 있어. 눈처럼 하얀 옷을 입은 두 소녀가 그네를 타면 덩치 큰 동생이 뒤에서 비눗방울을 불지. 그네는 높고 낮게 날아다니는 걸 보고 검은 개가 약올라서 마구 짖어대는구나. 아주 예쁜 이야기네요. 하지만 케이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았잖아요. 히아신스는 알고 있을까? 빨간 드레스, 파란 드레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세 자매가 손을 잡고
맑은 하늘 아래 춤을 춰요. 잔잔한 호수 위로 달빛이 아름답게 흐르고 있지요. 넌 나를 몹시 괴롭게 하고 있어. 게르다가 말했다. 네 향기가 너무 강해서 케이가 자꾸 생각나. 케이는 정말 죽은 걸까? 하지만 장미가 땅 밑에서 케이를 보지 못했다고 했는걸. 땡땡땡. 히아신스가 종소리를 울렸다. 우리는 케이를 알지 못해. 우리는 그냥 노래를 부르고 있을 뿐이야. 우리가 유일하게 아는 건 노래밖에 없어. 게르다는 꽃들 사이에서 녹색 잎을 반짝이는 미나리에게 갔다. 넌 작게 반짝이는 태양 같다. 게르다가 말했다. 내 소꿉친구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알려주겠니? 미나리는 게르다를 올려보며 밝게 빛났다. 미나리가 어떤 노래를 부를지 알 수 없지만 확실히 케이에 관한 것은 아닐 것이다. 봄의 첫날 하나님의 태양이 작은 마당을 밝게 비쳤어요. 햇살은 옆집의 흰 벽을 따라 번졌고 마당에는 노란 봄꽃들이 따뜻한 햇살 아래 활짝 피어났어요. 한 노부인이 의자에 앉아 밖을 내다보고 있었지요. 그녀의 귀여운 손녀가 방문했군요. 손녀는 할머니에게 입맞춤했어요. 금빛의 아침 햇살이 녹아든 꿈 같았지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미나리가 말했다. 불쌍한 우리 할머니. 게르다가 말했다. 할머니는 나를 무척 그리워하시겠지? 내가 케이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슬퍼하실 거야. 하지만 나는 꼭 케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말 거야. 꽃들에게 케이에 대해 물어봐도 소용없구나. 자신의 노래와 이야기 말고는 아무것도 들려줄 게 없나 봐. 게르다는 치마를 끌어올리고 더 빨리 달렸다. 그런데 히아신스가 뛰어오르는 게르다의 발목을 잡았다. 게르다는 멈춰서서 히아신스에게 물었다. 내게 할 말이 있니? 히아신스가 말했다. 나를 봐봐요. 내 향기 정말 달콤하죠? 좁은 다락방에 작은 소녀가 춤추고 있어요. 소녀는 상상의 무대에 올라있지요. 소녀의 하얀 드레스가 옷걸이에 걸려 마르고 있어요. 소녀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목에 사프란색 스카프를 묶었어요. 드레스가 더욱 새하얗게 보여요. 관심 없어. 게르다가 말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니? 게르다는 정원 끝까지 달려갔다. 문이 잠겨 있었지만 녹슨 걸쇠는 손쉽게 열렸다. 게르다는 맨발로 넓은 세상을 향해 뛰어갔다. 3번이나 뒤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쫓아오지 않았다. 게르다는 더 이상 달릴 수 없어 큰 돌 위에 앉아 쉬기로 했다. 눈을 들어보니 여름은 벌써 지나갔고 가을이 무르익어 있었다. 항상 햇빛이 비치고 온 계절의 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정원 안에서는 생각하지 못했다. 맙소사, 얼마나 지난 거지? 게르다가 말했다. 벌써 가을이 왔네. 더 이상 쉴 수 없겠어. 게르다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지만 발이 너무 아프고 피곤했다. 주변은 온통 차갑고 쓸쓸했다. 습기가 가득한 안개 속에서 노랗게 변한 버드나무의 긴 잎사귀가 물방울처럼 떨어졌다. 한 잎 한 잎 땅으로 떨어졌다. 오직 검은 가시나무만이 아직 열매를 맺고 있었는데 그 열매는 너무 시어서 씹어먹기 힘들었다. 넓은 세상이 온통 쓸쓸하고 회색빛으로 보였다. 사장
왕자와 공주. 다음번에 게르다가 강제로 쉬게 되었을 때 커다란 까마귀 한 마리가 그녀 앞에 눈 위로 뛰쳐나왔다. 오랫동안 그는 그녀를 지켜보며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였다. 그리고 깍깍 좋은 깍 하루라고 말했다. 그는 더 잘 말할 수 없었지만 어린 소녀에 대한 친절한 마음을 느꼈고 그녀가 이 넓은 세상에서 혼자 어디로 가는지 물었다. 게르다는 그가 혼자라고 말한 것을 이해했고 그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까마귀에게 자신의 인생 이야기 전체를 들려주고 케이를 본 적이 있는지 물었다. 까마귀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르죠. 그랬을지도 모르죠. 라고 깍깍 울었다. 뭐야? 정말이야? 게르다는 눈물을 터뜨리며 까마귀를 꼭 안고 키스를 했다. 살살, 살살, 까마귀가 말했다. 내가 본 것이 꼬마 케이일지도 모르지만 만약 그렇다면 그는 공주 때문에 당신을 잊은 거예요. 케이가 공주와 함께 살고 있어? 게르다가 물었다. 네, 들어보세요. 까마귀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네 언어로 말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까마귀 말을 이해하시면 훨씬 쉽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는 그 언어를 몰라. 게르다가 말했다. 우리 할머니는 아기의 말을 이해하는 것처럼 너희 말도 잘 알고 계셔. 나도 배웠더라면 좋았을 텐데. 상관없어요. 까마귀가 말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말해줄게요. 별로 좋은 이야기가 아닐 수 있지만요. 그리고 그는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그녀에게 말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왕국에는 유난히 영리한 공주가 있습니다. 그 공주는 세상의 모든 신문을 읽었다가 다시 잊어버려요. 그만큼 그녀는 영리합니다. 얼마 전에 그 공주는 왕좌에 앉아 있었어요. 왕좌에 앉아 있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재미있지 않아서 그녀는 오래된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고 우연히 후렴구절이 흘러나왔어요. 아, 왜 결혼하면 안 되는 걸까? 왜 결혼하면 안 돼? 좋은 아이디어야. 그녀는 그냥 지루하게 서서 멋있어 보이는 남자들보다 누군가의 말에 좋은 대답을 해줄 수 있는 남자를 찾으면 그 즉시 결혼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녀는 북을 쳐서 기다리고 있는 시녀들을 모두 모았어요. 시녀들은 그녀의 아이디어를 듣고 기뻐했어요. 아, 좋은 생각이십니다. 저희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까마귀가 말했다. 내 말을 믿으세요.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말은 모두 사실이에요. 나에게는 궁전을 관리하는 나에게 푹 빠져 있는 애인이 있는데 그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물론 그의 애인은 까마귀이기도 했다. 깃털 달린 새들은 자기들끼리 만나기 때문이다. 신문에는 즉시 하트 테두리와 공주의 이니셜이 적힌 글이 나왔고 준수한 청년이라면 누구나 궁전으로 가서 그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며 가장 좋은 대답을 하고 궁전이 가장 어울리는 남자는 공주의 남편으로 선택될 것이라고 공고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까마귀가 말했다. 내 말을 믿으세요. 내가 여기 앉아있다는 것만큼 사실이에요. 남자들이 궁전으로 모여들었고 사람들로 붐비고 혼잡했지만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아무도 선택된 사람이 없었어요. 거리에서는 모두 말을 잘하는 사람들 투성이었지만 은실로 수놓은 제복을 입은 근위병들이 지키고 있는 궁궐 문에 들어서고 금실로 수놓은 제복을 입은 보병들이 줄지어 서 있는 계단은 올라가 불이 밝게 빛나는 홀에 들어서면 말을 한마디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왕좌에 앉은 공주 앞에 섰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녀가 한 말의 마지막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뿐이었고, 공주는 그 말을 반복하는 사람들에게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아련실에 있을 때는 마치 배에 코담배를 가득 머금고 잠든 것 같았고, 거리로 돌아오면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까마귀는 지원자들의 줄은 성문에서부터 궁궐까지 쭉 이어졌어요. 제가 직접 봤어요. 라고 말했다. 그들은 배가 고프고 목이 말랐지만 궁궐에서 미지근한 물 한 컵조차 아무것도 얻지 못했답니다. 물론 일부러 영리한 후보자들은 샌드위치를 가져왔지만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는 않았어요. 남자들은 이 사람이 배고파 보이도록 놔두면 공주가 선택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꼬마 케이는? 게르다가 끼어들었다. 케이는 언제 왔어? 케이도 그 사람들 중에 있었어? 기다리세요. 이제 곧 케이에 대해서 말할 거예요. 셋째 날에는 어떤 소년이 말도 마차도 없이 용감하게 궁전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그의 눈은 당신처럼 반짝였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지만 옷은 형편없었어요. 아, 케이야. 게르다는 이렇게 말하고 손뼉을 치며 기뻐했다. 이제 케이를 찾았어. 그는 등에 작은 배낭을 메고 있었어요. 까마귀가 그녀에게 말했다. 아니, 그건 분명 그의 썰매였을 거야. 게르다가 말했다. 케이가 떠날 때 썰매를 가지고 갔거든. 아마 그럴지도 모르죠. 까마귀가 말했다. 그것을 자세히 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에게 푹 빠진 아가씨는 그가 궁전문을 통과하여 은색 옷을 입은 경비병과 금색 옷을 입은 계단의 보병을 보았을 때 전혀 놀라지 않았대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병정들에게 말했어요. 계단에 서 있는 건 정말 힘들겠군요. 저 같으면 차라리 안으로 들어가겠어요. 홀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장관들과 의원들이 황금 쟁반을 앞에 들고 맨발로 있었지요. 누구라도 장엄함을 느낄 수 있었고 케이는 부츠가 삐걱거렸지만 조금도 겁을 내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케이였을 거야. 게르다가 말했다. 케이는 새 부츠를 신고 있었어. 할머니 방에서 부츠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었어. 아, 삐걱거리는 소리는 괜찮았어요. 까마귀가 말했다. 그러나 그 소리는 물레바퀴만큼 큰 진주 위에 앉아있는 공주에게로 곧장 걸어가면서 신경 쓸 만큼은 아니었어요. 참석한 사람들과 참석한 사람의 시중을 드는 모든 시녀들과 신사들과 그들의 신사들을 시중드는 시종들은 각각 손에 종이를 들고 서 있었어요. 그들은 문에서 가까이 서 있을수록 더 거만했어요. 항상 슬리퍼를 신고 손에 신사들의 종이를 들고 문지방에 서 있는 시종은 너무 거만해서 문지방에 서 있는 모습을 눈 뜨고는 볼 수 없을 지경이었어요. 그건 정말 끔찍했겠구나. 어린 게르다가 소리쳤다. 그래서 케이가 공주를 이겼어? 내가 까마귀가 아니었다면 다른 사람과 약혼했을지라도 그녀와 결혼했을 거예요. 내 까마귀 친구들은 내가 까마귀 언어를 말할 때처럼 그도 말을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적어도 내 애인은 나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은 늠름하고 잘생겼는데 공주에게 구애하러 온 게 아니라 공주의 지혜를 듣기 위해 온 거였어요. 그는 그걸 좋아했고 그녀도 그를 좋아했어요. 당연히 케이였을 거야. 게르다가 말했다. 케이는 분수를 암산할 정도로 영리해. 아, 나를 궁으로 데려가줘. 까마귀가 말했다. 말은 쉽지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내 애인과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그녀가 뭔가 제안할 수도 있겠지만 당신처럼 어린 소녀는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 거예요. 아, 그렇겠지. 게르다가 말했다. 케이가 내 소식을 들으면 곧바로 나를 데리러 나올 거야. 까마귀가 말했다. 저 계단 옆에서 나를 기다려주세요. 그는 머리를 흔들더니 날아갔다. 그가 돌아왔을 때 이미 어둠이 깔려 있었다. 깍깍. 그는 말했다. 내 사랑이 당신에게 행운을 빈다고 전해달래요. 여기 당신을 위한 작은 빵 한 덩이가 있어요. 내 애인이 부엌에서 빵을 찾았어요. 우리 까마귀들은 모두 빵을 거기서 구하고 있죠. 당신은 배가 고프겠군요. 간단히 말해서 당신은 그 궁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은 옷을 입은 경비병과 금옷을 입은 보병은 결코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울지 말아요. 우리는 방법을 찾을 거예요. 내 애인이 침실로 이어지는 작은 뒷계단을 알아요. 그리고 그 열쇠를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런 다음 그들은 정원으로 들어가 나뭇잎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는 넓은 산책로를 따라 내려갔다. 궁전의 불이 하나씩 꺼지자 까마귀는 어린 게르다를 조금 열려있는 뒷문으로 데려갔다. 아, 그녀의 심장은 얼마나 두려움과 그리움으로 뛰었는지. 그녀는 뭔가 나쁜 짓을 하려는 것 같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어린 케이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래, 정말 케이일 거야. 그녀는 그의 반짝이는 눈과 긴 머리를 떠올리며 생각했다. 그녀는 그가 집에 있는 장미꽃 아래 앉아 그녀에게 미소를 지을 때의 모습을 정확히 기억했다. 케이가 그녀를 만나서 기뻐하지 않을까? 그녀가 그를 찾기 위해 얼마나 멀리 왔는지, 그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을 때 모두가 얼마나 슬퍼했는지 듣고 싶지 않을까? 그녀는 너무 무서웠지만 너무 행복했다. 이제 그들은 계단 위에 있었다. 찬장 위에는 작은 등불이 타고 있었고 애인 까마귀는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예의를 갖추는 게르다를 바라보며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서 있었다. 제 약혼자가 당신에 대해 많은 좋은 이야기를 해줬어요, 사랑하는 아가씨. 그녀가 말했다. 당신의 전기는 아주 감동적이라고 하더군요. 조심히 등불을 가져가세요.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와도 마주칠 일이 없는 곳에서 바로 갈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 뒤 계단에 있는 것 같아. 게르다가 말했다. 모든 것이 스쳐 지나갔고 벽에 드리워진 그림자로 볼 때 그것들은 가느다란 다리와 물결치는 갈기를 가진 말처럼 보였다. 그리고 말을 탄 사냥꾼, 여자들, 남자들의 그림자가 있었다. 그건 꿈일 뿐이에요. 까마귀가 말했다. 그들은 왕족의 생각을 추격하러 와요. 그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잠든 동안에 당신이 그들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당신이 높은 지위와 권력에 오르면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될 거예요. 라고 말했다. 깍깍! 그런 말 할 필요 없어. 숲 까마귀가 말했다. 이제 그들은 첫 번째 방에 들어섰다. 꽃을 수놓은 장미색 세틴이 걸려 있었다. 꿈의 그림자가 너무 빨리 날아가서 게르다는 영주와 기부인을 볼 수 없었다. 웅장한 홀을 연이어 건너가면서 그녀는 당황했지만 마침내 그들은 왕실 침실에 도착했다. 천장은 값비싼 유리 잎사귀가 달린 거대한 종려나무 꼭대기 같았다.
방 중앙에는 거대한 금줄기에 침대 2개가 달려 있었다. 그것들은 각각 백합처럼 보였다. 침대 하나는 흰색이었고 거기에는 공주가 누워 있었다. 다른 하나는 빨간색이었는데 게르다는 그곳에서 어린 케이를 찾고 싶었다. 게르다는 주홍색 꽃잎 중 하나를 구부렸고 작은 갈색 목덜미를 보았다. 이 사람은 케이가 틀림없었다. 그녀는 큰 소리로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옆에 등불을 가까이 댔다. 그가 잠에서 깨어 고개를 돌렸을 때 말을 탄 꿈이 다시 방으로 뛰어들어왔는데 그 사람은 전혀 어린 케이가 아니었다. 왕자는 목 부분만 케이와 닮았다. 하지만 젊고 잘생겼다. 공주는 백합처럼 하얀 침대에서 내다보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었다. 어린 게르다는 울면서 그들에게 자신의 이야기와 까마귀들이 그녀를 위해 해준 모든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가엾은 꼬마야. 왕자와 공주가 말했다. 그들은 까마귀를 칭찬했고 그들에게 조금도 화를 내지는 않았지만 다시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게다가 까마귀들에게 보상도 내려졌다. 공주가 말했다. 아무 제한 없이 날아다니고 싶니? 아니면 평생 궁정의 까마귀로 임명되어 부엌에서 나오는 모든 남은 음식들을 먹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싶니? 두 까마귀는 몸을 굽히고 영구직위를 간청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소위 말하는 노년기를 부양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왕자는 일어나 게르다에게 침대를 양보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다. 그녀는 작은 손을 마주잡고 이 사람들과 새들이 얼마나 친절한지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눈을 감고 평화롭게 잠들었고 모든 꿈이 다시 떠올랐다. 꿈들은 천사처럼 보였고 케이가 앉은 작은 썰매를 그렸다. 그는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것은 꿈일 뿐이었기 때문에 그녀가 깨어났을 때 모든 것이 사라졌다. 다음 날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실크와 벨벳의 옷으로 꾸며졌다. 왕자와 공주는 그녀에게 궁전에서 머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고 청했지만 그녀는 케이를 찾으러 멀리 갈 수 있도록 작은 마차와 작은 말과 작은 부츠 한 켤레를 달라고 간청했다. 그들은 그녀에게 부츠 한 켤레뿐만 아니라 목도리도 주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가능한 한 멋지게 옷을 입혔다. 그녀가 떠날 준비가 되었을 때 문 앞에는 순금으로 만든 새 마차가 서 있었다. 그 위에는 왕자와 공주의 문장이 별처럼 반짝였다. 마부, 보병, 초소병은 모두 금관을 쓰고 있었다. 왕자와 공주는 그녀를 마차에 태우고 그녀에게 행운을 빌어주었다. 이제 결혼한 남자가 된 숲까마귀는 첫 3마일 동안 속이 안 좋아서 게르다의 옆에 앉아 동행했다. 부인 까마귀는 문 옆에 서서 날개를 흔들었다. 부인 까마귀는 새로운 직위를 받은 후 너무 많이 먹은 탓에 두통이 생겼기 때문에 동행하지 못했다. 마차 내부는 설탕 쿠키가 늘어서 있었고 좌석에는 과일과 진저브레드가 가득 들어 있었다. 왕자와 공주는 잘 가요, 잘 가요 하고 배웅했다. 처음 몇 마일 동안 어린 게르다도 울었고 까마귀도 울었다.
까마귀는 작별 인사를 했고 그것은 가장 슬픈 작별 인사였다. 그는 나무 위로 날아가서 마차가 보이는 동안 태양처럼 밝게 빛나는 크고 검은 날개를 흔들었다.